1965년 등단한 시와 70대에 쓴 시와 다시 보시면 나이가 느껴지십니까? 젊은 시인이거든요, 저는. 나보다 더 젊은 시인을 아직은 본 적은 없다. 주머니는 열고 입은 다물었는데 왜 입을 다물어야 하죠? 그럼 나 때는 열고 싶을 땐 열고 늙으니까 지혜가 생기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저는 40살만 넘어도 꽤나 지혜로워질 줄 알고 어른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쁜 시계가 있어요. 살만한 돈 이러면 아직도 내가 저걸 좋아하다니 너무 기뻐요. 그래서 얼른 사서 저한테 수많은 시인을 만났지만 이렇게 반지 많이 끼고 다니시는 시인은 좀 외로워서 할머니가 쓴 시인데 아주 짧아요. 언니야, 나 이제 부러울 거 없다. 내 이름 쓸 줄 안다. 어머. 딱 그거였어요. 야, 이름을 하나 낸다는 거. 네. 이거 굉장하잖아요. 네. 우리 문정희 시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너무 짝사랑을 했기 때문에 서두가 너무 구애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나도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시죠?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문정희 시인이 등단하신 게 1969년이에요. 예. 그때 태어나신 줄 알았잖아요, 저는. 17살에 첫 시집을 냈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그게 아마 그러니까 시집을 낸 것과 등단한 거하고 또 별개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집이 지금 1965년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한국 최연소 여고생 시집. 맞아요. 진명여고 재학 중에 내신 예, 시고. 지금 역사박물관에 네. 세기를 넘어온 나의 보물 네. 그 전시회에 전시되고 있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그러면 65년에 시집을 내셨다면 지금 60년 전에 시집이 나온 건 거죠? 첫 시집은? 그렇게 됐죠. 와. 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70대에 쓴 시와 네. 1965년 등단한 시와 다시 보시면 네. 시 언어, 시 주제나 이런 게 나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시인에게 나이는 없다. 네. 또 진정한 젊음이라는 거, 시인의 젊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죠. 네. 근데 이제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 젊은 것에 대한 가치를 네. 너무 크게 두고 예. 또 그와 반대로 늙음이라든가 노년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굉장히 그 서로 상대적으로 평가가 많이 안 되는 평가 절하뿐만 아니라 냉대받고 천대받고 혐오까지 심지어 네. 이제 이런 시대에 젊은 시인이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그랬잖아요. 네. 그 난징에서 네. 나보다 더 젊은 시인을 아직은 본 적은 없다. 멋져요. 그런 얘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과연 그 시인의 젊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어떤 세계적인 대가들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괴테라든가 하는 분들이 그 역량을 노년으로 갈수록 확대해서 그야말로 거장, 네. 거목이 되는 그 비결이 뭐였나 이런 걸 좀 책을 뒤져서 봤어요. 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젊음이라는 것이 어느 한 생애를 사는 동안 어느 일정 기간 네. 젊은 시기에 네. 봉인된 네.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나는 쓴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에 또 좀 충실할 필요가 있었고 네. 그런 말하자면 오랜 경험으로 더 활력 있고 싱싱한 시를 쓰는 것은 무엇인가. 네. 이런 것 때문에 이 시집을 기획했고 마침 그 아침달이라고 하는 지금 젊은 시인들이 굉장히 내고 싶어하는 출판사예요, 맞아요. 사실은. 아침달.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아마 웨이팅 리스트도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거기에서 마침 아유 뭐 좀 선생님이 해주신다면 저희는 좋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했고 좋아요, 아주 지금. 네. 프로포즈를 받으시고 쓴 책이군요. 같이 저도 좀 끼고 싶어서 은근히 약간 눈빛을 좀 보냈죠. 네. 예. 선생님 시는 진짜 에이지리스다. 이 시대에도 없고 뭐도 없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런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으세요? 전혀 없죠. 젊어진다는 것, 끝없이 공부하는 거. 저는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호기심을 잃지 않는 거. 제 생각에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언어. 네, 그거는 이 제 언어 속에는
어떤 그 나이 든 것에 대한 비탄이라든가 일상에 함몰되어 버린 일상어가 없고 말하자면 관념어, 새로운 어떤 시대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어떤 언어적 투시력 네. 이런 것들이 좀 내 언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유인경 작가께서도 선생님 젊어요 막 이러주지 않나 이 언어 때문일 거예요. 네. 그 직업을 떠나서 나이 드신 분한테서 배우는 지혜라든가 연륜도 있지만 아마 전에도 한번 선생님이랑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렴해지고 저속해지고 이럴까 할 때 문어체의 말을 안 써서 그렇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보면 헐, 대박, 짱, 맞아요. 뭐 이런 말. 근데 문자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모티콘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문해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서 심심한 뭐 사과를 표한다. 왜 사과가 심심해야 되냐며. 밍숭밍숭한 사과냐며.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심을 하는데 너무 놀랐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빈곤해지는 걸까요?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네. 제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 시대를 건너가는 게 두렵고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아침에 창을 열면서 우울해요, 사실은. 그래서 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시가 뭐지? 시가 뭔데 그 미약한 향기를 이 폭력적인 시대에 갖다 던져야 하는가? 저 사람은 뭐야 저거?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은 왜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언어에 대한 회복을 그리고 싱싱한 언어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독서를 해야 돼요. 독서하지 않는 국민이 있으면 이거 언어는 회복이 안 되고 그런 문화의 저력. 노벨을 무슨 축구 4강에 의해서 축구볼 넣어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벨 수상자가 나왔으면 그만한 문화력이 그 사회를 받쳐줘야 되는데 노벨 수상 작품만 1위부터 100만 부가 팔리고 한 부도 안 팔려, 뭐 한 부는 팔렸겠지만 그런 사회는 그렇게 문화국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평소에도 많은 사람이 그 문학에 대한 이해와 수준이 유지되어 있고 다른 작가들도 보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언어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젊은 시인들과 어울려 이 시집을 낼 의미가 나한테 있었고 저는 뭐 그런 걸 계몽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이 사랑 얘기를 많이 썼어요 이번 시집에. 네,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과 비애. 사랑은 사랑인데 지나온 사랑까지 다 돌아보니까 헛사랑인 거예요. 이 허무감. 헛사랑. 헛사랑. 네. 근데 시에 보면 그게 결국 핫사랑. 뜨거운 사랑이다. 네. 그래서 이 참을 수 없는 이 허전함과 이 비애와 이 헛된 것에 대한 이 바탕 그 위에는 또 아름다움이 솟지 않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쓴 사랑시는 뜨겁기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어떻게든지 소유하려고 하고 욕망을 썼을 테지만 이번 사랑은 그렇다 해서 뭐 바라본다 뭐 관조하고 이런 건 저 관조하기 싫어요. 뛰어들어야죠. 네. 그리고 뭐 주머니는 열고 뭐 입은 다물었는데 입 다물기 싫거든요. 주머니도 열기 때에 따라 열지만 왜 입을 다물어야 하죠? 그래서 그냥 나 때는 이런 말은 저는 하기 싫지만 뭐 열고 싶을 땐 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허무하고 절망적인 벼랑에 서 있는 어떤 생명체인데 그 존재론인데 그 존재가 내뿜는 어떤 그런 천둥, 허무에서 내지르는 포효, 짐승으로 친다면 고독해서 겨우 내지르는 그런 외침 이런 것이 궁극에서는 시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시는 어쩌면 굉장히 가라앉고 다듬어지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어는 같은 단어라고 상황이라도 어떻게 표시하냐 너무 다르잖아요. 그 아까 제가 결국은 많은 독서를 통해서 인문적 성장을 하는 저력만이 사회도 좀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말라비틀어진 당근 몇 개, 뭐 한 거의 시들어가는 무슨 오이 이거 갖고는 요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싱싱한 재료가 있으면 좋은 요리를 해놓듯이 달걀도 좀 있고 삼겹살이라도 좀 있고 그래야 풍성한 요리가. 그래서 일단 언어의 풍요한 저력을 채우는 것이 시인에게 중요한데 그거는 독서와 경험이다. 그리고 그 언어를 저장하고 늘 사물을
시로 포착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 시로 이미 포착됐을 때 이미 시인은 끝나요 거기서. 근데 포착하는 힘이 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거는. 선생님이 이번 시집 제목이 그 끝은 몰라도 되고 저자 서문에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이죠? 그 끝은 몰라도 돼라고.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위안을 받았어요. 왜냐면 어제는 히스토리, 과거 흘러간 일이야. 바뀔 수가 없어. 오늘은 뭐 프레젠트, 선물이고 투모로우, 내일은 미스테리야. 추리소설 같아. 그러니까 내일이 너무 궁금해하지 마라고 했는데 끝을 알려고 우리가 안간힘을 쓰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나이 들어서 터득한 한 가지가 있다면 네. 아 이게 미완성이구나 하는 거예요. 아, 미완성. 그래서 늙으니까 좀 지혜가 생기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저는 40살만 넘어도 꽤나 지혜로워질 줄 알고 제가 어린 시절에 상상하는 지금 내 나이는 아주 이제 어른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어떤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이쁜 시계가 있어요. 그러면 꽤 마음에 들어요. 얼마야? 그리고 보면 살만한 돈 이러면 아직도 내가 이렇게 저걸 좋아하다니 너무 기뻐요. 그래서 얼른 사서 저한테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노인이 된다 해서 뭐 이거 달관하고 관조하고 마음 비우고 이거는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이고 어떻게 오늘 하루가 나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여생이란 단어예요. 남아있는 삶. 그 삶의 생명 중에 어떤 것이 남아있는 삶이에요. 모든 순간을 햇뿌리고 꽂히고 정말 번개이고 아름답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데 왜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오늘도 우울하고 이럴까? 그거는 너무 우리가 완성을 배워갖고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뭐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이건 그러면 더 화가 나고. 그래서 미완성이 인간적인 거구나. 그리고 작품도 그래요. 끝없이 향해서 갈 뿐이지 불후의 명작을 제가 어떻게 그건 제가 관여할 대목이 아니에요. 어느 날 제 작품 중에 정말 얼마나 행운이 와서 교과서에 오래 실려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교과 실리셨잖아요. 수능 문제로도 가끔 나오던데요. 네? 너무 감사하죠. 지금 제가 살아있는 때 그런 것은 정말 이거 웬일인가 싶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막 불후의 명작이 되는 것은 그 시가 지가 가서 할 운명이지 나하고 상관도 없는 거예요. 시의 팔자다.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완벽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쯤 좀 약간 헐렁헐렁하고 뭐가 부족하고 이런 거 다 그대로 이쁘고 아름다워요. 저는 문정희 시인을 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한 여성으로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아까 본인의 고백하셨지만 지나가다가 괜찮은 시계가 있으면 멈춰서서 저게 얼만가라고 가격표를 볼 수 있는 그 자본주의의 물욕 너무 사랑해요. 선생님 저는 수많은 시인을 만났지만 이렇게 반지 많이 끼고 다니시는 시인은 좀 외로워서 너무 좋아. 외로워서 야, 오늘은 조금 덜 외로워서 세 개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문정희 선생님을 보면 평생 동안 여고 시절에 뭐 천재 문학소녀로 등단해서 뭐 지금 등단 50년에 뭐 이렇게 또 외모도 화려하시고 전 세계를 누비시고 사주를 궁금해하고 싶을 만큼 부와 명예와 누리신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예, 알고 보면 선생님도 그냥 인생 자체가 여인 잔혹사고 뭐 결혼하시고 아이도 낳고 시집살이 직장도 또 다니시고 선생님도 하셨고 야근에서 발이 퉁퉁 부으셨고 야간학교 선생님 하셔서 정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여성 잔혹사를 겪으셨었잖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문학을 많이 했던 굉장히 수제 같은 남성이 있었는데 조금 아래 악년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썸 탄 거예요.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은데 헤어졌어요. 근데 한 세월이 흘러 한 20, 30년 후에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굉장히 부유하죠, 지금. 왜 첫사랑들은 다 잘 되는지 부유한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아파요. 아니 워낙 부잣집 아들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지냈어? 그래서 제가 전전긍긍했어 그랬거든요. 근데 저쪽은 난 파란만장이야 그래. 그래서 그것도 시에다 썼어요. 전전긍긍과 파란만장. 예, 전전긍긍과 파란만장이 만났는데 정말 전전긍긍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도.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시를 놓지 않았다는 거 이것뿐이지. 남이 안 하는 거 뭐 다 해봤죠. 친구들 만나면 막 빌딩 가지고 있고 좋은 백 들고 아들은 막 예일대 나왔어 막 이럴 때 잘못 살았구나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위안이 그래도 난 시를 썼어 이런데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 굉장히 위대한 삶이에요. 시도 안 쓰고 그랬는데 왜 나는 건물도 나는 그나마 그래도 시를 써서 다행이구나 하는 건 있죠. 건물은 안 가진.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시까지 안 썼으면 어쩔 뻔했나. 그래서 그냥 시라는 걸로 대항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주 미약한 향기니까 시를 갖고 건물과 대한다는 건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들의 건물에는 배가 아프지만 선생님의 시를 통해서 그냥 위안을 얻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 그럼 너무 좋죠. 한때 제가 삶이 진짜 너무 폭폭팍팍하고 약간 톤드라 집안 같았을 때 집안일, 살림, 신문사 기자 이런 거 할 때 위안을 받았던 시 중에 하나가 공항에서 쓸 편지라는 시였어요. 나 주부 안식년 갑니다. 네. 그리고 떠난다는 편지를 쓰면 이제 어느 그 종친회에서 전화 와요. 이 건방지게 여자들이 이게 뭐야 다 일어나고 이래서 쓸 편지라고. 그 니은하고 리을 사이에 커요. 그랬는데 이제 그 시를 그 방송 작가신 김수현 작가께서 드라마가 됐잖아요. 네, 드라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분은 시를 많이 읽으셔요. 그럼요. 제가 여고 시절부터 저를 아시던 선배신데 그래서 그 엄마가 뿔났다? 엄마가 뿔났다라는 제목으로 나왔었고요. 네. 그때 처음으로 주부 안식년제, 주부에게도 휴가를 줘야 된다. 네. 나를 찾지 마세요. 그 말이 그랬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써서 뭐 예를 들어 병사에게도 휴가가 있고 대학 교수들도 뭐 한 몇 년 하면 안식년 있는데 왜 주부만 평생 종신계약제 무슨 아내라는 직책은 이게 뭐냐 해서 이제 여보 나 찾지 마세요. 내가 나에게 안식년 해서 나갑니다. 내가 나를 밖에서 찾아갖고 올게요. 이러고 이제 쓴 편지가 공항에서 쓸 편지인데 그때 저는 결혼제도가 너무 깝깝하고 종신계약제잖아요. 그래서 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에 재계약을 하면 어떨까요? 재계약이 뭐예요? 국회의원처럼 4년 연임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5년에 한 번씩 재계약합시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 시 발표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5년, 3년에 한 번은 해야지만 더 줄이라. 그런 우스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 시는 재미있었던 게 UC 버클리 대학에서 한국의 여성시를 초대했어요. 근데 그 여성시를 초대한 제목이 스트롱 보이스, 강렬한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 시가 거기에 영문으로 소개되면서 한국의 주부라는 역할이 하나의 직업으로서 GDP의 게이지가 되는 것을 만든 계기의 시였다 이렇게. 그거 맞아요. 왜냐면 선생님 그 시 나온 이후에요. 주부 가사 노동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부인이 사고를 해도 뭘 해도 유산을 받을 때 굉장히, 전혀 도외시됐고 혹은 그냥 제대로 보험 처리도 안 됐다면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됐기 때문에 혁혁한 여성사의 획을 그래서 버클리에서 오히려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한 시다 이렇게 그 사회자가 소개를 하는 바람에 전 좋았어요. 저는 최근에 가서 읽었던 그 고성인가요? 뭐 가셨는데 할머니가 쓴 시인데 아주 짧아요. 언니야 나 이제 부러울 거 없다. 내 이름 쓸 줄 안다. 어머. 딱 그거였어요. 야. 그러니까 이름을 평생 90대까지 못 쓴 할머니가 이름 한글 배워서 자기 이름을 쓰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러울 거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 지금 그 내 이름이라는 말에 과잉 우리가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바로 시적 해석을 붙이기 때문에 그분은 딱 그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근데 그 이름을 하나 낸다는 거 이거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이름 쓸 줄 안다. 이거는 대단한 어떤 시적 경지인데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이 시적인 굉장히 의미 확장을 해서 보기 때문에 뭉클해져 버린 거잖아요. 더구나 90세 할머니가 처음으로 한글 배워서 가장 흐뭇하고 뿌듯했던 행복이 자기 이름을 써보는 것. 누구나 쓸 줄 알지만. 근데 저는 최근에 이름이란 단어를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은 남겨서 뭐하게. 이렇게 이어령 선생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 이름이 뭉클했어요. 어쩌면 시인들은 이름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 사실은 좀
그렇죠. 뭐 내 이름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내면에 있는데 그 이름마저도 저는 굉장히 부실하고 이게 또 제가 이런 공기에서 해야 할 말인지는 몰라도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그 허무감, 절망 때문에 자기 문학관을 남기려고 애쓰고 자기 시비들을 남기잖아요. 시인들이나 소설가들이. 그것도 굉장히 허무한 짓인데 그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그래서 이름 하나를 꼽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정도가 문학관을 남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문학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영속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안간힘 좀 안쓰럽죠. 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 건데 네. 여기 이름을 쓸 줄 안다. 이거는 대단한 거죠. 경지가 그죠? 예. 너무 뻔한 질문이기도 하고 뭐 진부한 거기도 하지만 많은 그 훌륭한 분들이 이제 묘비명을 남기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쓴 분도 있고 남이 써준 분도 있는데 혹시라도 시인이니까 시인의 묘비명에 또 굉장히 관심을 가는데 선생님 만약에 근데 이게 저도 찰스 부코스키라는 이름이 비슷하죠. 알죠. 미국 시인. 완전히 노숙자 겸 뭐 예. 깡패 같았던 예. 사람이었죠. 미국 서점에서 제일 많이 도둑 맞는 시집의 첫 번째. 네. 근데 그 사람 묘비명이 Don't try, 애쓰지 마라.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제일 좋았고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 인간이 먼저 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나는 충분하다 이러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도 심보르스카가 맞아. 노벨상 수상자죠. 그래서 이게 네. 어떤 나만 했거든. 왜 나 먼저 건방지게 모두들 먼저 써가지고 난 조금 이따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네. 묘비명이 필요한 시기가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문정희 시인을 아주 귀하게 또 아주 졸르고 모시는 건 시집을 내셨어요. 시인에게 시집을 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의무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낸 시집이 이제 그 끝은 몰라도 돼. 전 이 제목이 너무 위안을 받았어요. 정말 예. 다행이에요. 예, 네. 왜냐하면 인생의 끝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안간힘을 쓰는데 몰라도 돼.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위안을 굉장히 받았는데 이 시집이 평소에 내셨던 뭐 민음사라든가 이렇게 대형이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출판사가 아니라 새로운 시인들이 만든 젊은 시인들이 모여서 만든 이런 출판사에서 내셨기 때문에 또 제가 더 놀라서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도 소개시켜주고 있는데요. 그래서요. 그 끝은 몰라도 돼라는 시집을 우리 문정희 시인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골라서 직접 사인한 이 시집을 드린답니다.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아니 출판사에서 특별히 또 선생님 가셨으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친필 사인 들어간 그 끝은 몰라도 돼라는 시 받고 싶은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도 누구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안에 내면에 최장 뒤에도 시인의 재능이 있으니 시 같은 삶은 아니더라도 시를 한번 읽는 시간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아닙니다. 시집은 이야기는 끝내고 우리 밥 먹어요. 네.